연말정산 같은 간단한 세금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통장 거래 내역에서 거래 내역은 안 봐요. 절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는 10년이라고 정해져 있진 않아요. 당연히 과세관청에서는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세 세무조사로 포착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출산의 장려 차원에서 증여세 공제가 좀 확대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부모 자식 간의 증여세 공제 어느 정도까지 지금 확대가 되는 상황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0년간 성년은 5천만 원, 근데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이제 줄 수가 있죠. 네. 사실 공제 액수가 좀 많이 낮았었습니다. 이렇게 2014년도에 마지막 개정되고 사실 지금까지 개정이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약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혼인을 했거나 아니면은 혼인을 할 거거나 아니면은 출생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1억 원의 공제를 추가로 이제 신설을 한 거죠. 네. 24년 1월 1일 날 생겼는데 이제 혼인일이 속하는 날 그 날짜로부터 전 2년 후 2년 동안에 이제 증여를 할 수 있고요. 출생은 이제 아이가 나와야 되니까 네. 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혼인하고 출생이 각각 1억 원씩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합쳐서 1억 원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신랑 쪽이 그렇게 다 받으면 1억 원 플러스 5천만 원이니까 1억 5천만 원. 그다음에 신부가 또 똑같이 1억 5천 받으면 딱 3억 원 정도. 3억. 결국 혼인율이나 이제 출산율을 좀 더 장려하려는 차원에서 생긴 네. 것 같습니다. 네. 가족 간의 그 계좌 이체를 좀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어떤 사례가 좀 있나요? 다들 그러세요. 한 번도 걸려본 적 없다. 예, 맞습니다. 거의 걸리지 않으실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생전에 그러면 걸리는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뽑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때, 네. 결국은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를 가장 많이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택을 취득할 때 아직도 이제 6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네.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취득할 때는 취득자금 소명 계획서를 써야 되니까 그걸 쓸 때 뭐 본인의 소득으로 6억짜리 샀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소득금액 증명원을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네네. 당신이 번 게 2억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4억 원이 뭐 사업에서의 발생한 걸 탈세를 했거나 아니면 증여를 받았을 텐데 그걸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주택 취득자금 소명 계획서는 국세청에서 사실은 바로 안 나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나온 데가 부동산원이랑 시군구청입니다. 예, 왜냐면 실거래가가 정말 맞느냐를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다음에 그 자금의 소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네. 그걸 일선 세무서에 이관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증여세 세무조사로 포착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 아니더라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고 네. 그리고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10억의 부동산을 취득을 했고 뭐 6억 원 대출이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번 걸로 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네. 차익이 뭐 내가 소명할 게 한 1, 2억밖에 안 되니까 뭐 이 정도 조사 나오겠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대출이나 이런 시스템을 이 기관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금액을. 그러니까 10억 원만 봐요. PCI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5년간 당신이 얼마를 벌었는지를 봐요. 근데 그게 한 3억밖에 안 되면 7억이 어디서 났지? 조사. 1억에 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포착이 많이 되는 경우가 이제 점점 저는 이게 가시화가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취득하게 해주면은 이제 자녀가 조사가 많이 나오고 네. 그 등기 사실들이 막 다 확인되니까 전월세는 바로 모르겠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21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그다음에 월세 30만 원 초과되면 전부 다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24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과태료도 나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많이 쌓였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진짜 얕은 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세요. 자녀 명의로 전세를 해주고 전세가 좀 한 두 바퀴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그 전세금을 가져가면 시점도 많이 지났고 그래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네네. 근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안 걸리고 좋으면 좋으실 수 있겠지만 이 전세 자금이 뭐 2, 3억이었다고 치면 이 자금으로 이 자녀가 뭘 하겠습니까? 분명 또 전세를 더 높은 데를 가거나 주택을 취득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금이 또 어디서 났느냐? 결국 이제 도돌이표가 될 거고 그리고 가끔 이제 혼동해 하시는 게
증여는 10년 지나면 되니까 10년 지나고 나서 이거를 그 다음에 좀 밝히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증여는 10년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원래는 이제 10년이라는 건 가장 라이트한 게 10년의 기간을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부정행위가 있다라 그러면 15년을 잡는 거고 네. 정말 부정하다라고 하면은 안날로부터 1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세청이 40년 이후에 알았는데 네. 이때부터 1년간 이제 추징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너무 이제 일반적인 분들에게 극단적인 예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 이제 허투루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러면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녀가 변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저는 차용으로 사실 차용. 예. 네. 왜냐하면 아직도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족 간에 뭐 돈을 빌려주고 갑고를 뭐 문서를 쓰느냐 이러시는데 요즘은 이걸 쓰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스탠다드가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조사나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이 문서를 증거로 좀 제출을 해야 어찌 됐든 뭐 증거 법정주의 원칙으로 따라가니까 뭔가 또 소명의 논리가 서지 않겠냐 그래 말씀드리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차용증이야 나중에 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딱 벌어지고 나서 야 우리 차용한 걸로 하자 이런 부분들은 또 뭐 상관없나요? 사실은 이제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기법들이 또 있어요, 사실은. 예. 네. 이거는 가끔 말하는데 제가 왜냐면 워낙 우스갯소리라서 이 종이를 어떤 기계에 넣으면 이게 몇 년대 생산된 종인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잉크도 나와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예방적 세금이 필요하다. 왜 꼭 사고 터지고 나서 때려 맞을까 말까의 전전긍긍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용증을 쓰신다 그러면 저는 그 날짜에 인감증명서를 각각 떼라. 네네. 그러면 그 날짜는 조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간단하지만 우체국의 내용 증명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왜냐면 그 네. 날짜가 딱 지키니까. 그렇죠. 네. 아주 라이트하지만 그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차용했다고 사실 믿어주겠습니까?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제 조사 사례가 있었는데 며느리에게 69억을 빌려주고 며느리가 그걸로 네. 뭐 70억짜리 뭐 부동산을 사고 그랬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그 며느리님이 경제적 활동을 뭐 엄청나게 잘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합리적 경제인이면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는 이 사람한테 내가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하다못해 이자를 갚을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전제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차용증 쓰더라도 그 저리 대여 같은 경우도 사실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거든요. 법에서 적힌 건 4.6%고 실제 받은 금액과 원래 4.6% 받아야 되는 것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이상 차이면 그것도 증여 재산가액입니다. 네. 그래서 딱 2억 1,700만 원이면 무상 이자여도 딱 1,0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이제 또 질문을 하시죠. 이제 2억까지는 그러면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요. 조사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합리적 경제인이 2억 원을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몇 프로인데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맞겠냐. 좀 생각해 보시고 이자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는 게 난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아직 취업 못한 자녀들에게 만약에 용돈을 준다. 그 용돈도 증여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증여로 안 보는 어떤 용돈의 범위가 있나요? 첫 번째로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용돈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네. 절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거 듣고 바로 막 1,000만 원씩 주시면 절대 안 돼요. 최근에 제가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봤어요. 개그맨 분이 이제 마로니에 공원에 가서 자 용돈 얼마 받으세요 했는데 어떤 분이 네. 1,500만 원이야 이러셨어요. 자기는 초밥을 먹고 싶으면 일본을 도쿄를 가고 네. 놀이공원 가고 싶으면 홍콩을 가고 이러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왜냐하면 생활비는 그 소모성이면 돼요. 말 그대로 진짜 생활비를 쓰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비는 뭐 그럼 100만 원까지는 돼요, 200만 원까지 돼요 이런 렌즈가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법에는 사회 통념상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회는 맞을 수 있어요. 1,500만 원이. 네네. 근데 그분이 약간 이제 미스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계좌 잔액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예, 물론 이제 계좌 잔액 모자이크 처리되어 네네네네. 있겠지만 그 말은 뭐냐면 자산 축적 형태로 쌓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생활비라고 받은 걸로 뭐 주식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이래버리면 그건 더 이상 생활비가 아니죠. 네네. 받았던 금액의 형태가 자산 형태로 변형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산 형성은 정말 좀 조심해라. 이거는 증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시적이고 소모적이어야 된다. 근데 아까 그분처럼 막 네네. 1,500만 원이면 당연히 과세관청에서는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높은 편이니까. 네. 예. 이걸 말씀드리면 좀 명확해지실 건데 과세관청도 그 생활비란 기준점을 어느 정도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장 거래 내역에서 100만 원 이하 거래 내역은 안 봐요. 거의 대부분. 예. 예, 예. 왜냐하면 그래도 자녀랑 왔다 갔다 할 때 50만 원, 60만 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얘 용돈 써라 뭐 이러면서 아니면 아버지 이거 건강 이번에 뭐 이제 검진 받으시는데 한 80만 원 쓰세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그 생활비라는 개념이 있어서 익스큐즈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통념이란 개념들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담당자님들이 막 무조건 막 10,000원, 1,000원까지 다 볼 여력도 안 되고 그걸 다 소명한다 했을 때 서로 스트레스도 강하고 100만 원 기준 정도로 봐요. 자, 그럼 만약에 그런 자녀 말고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애인이에요. 애인한테 뭐 월 50만 원씩 줬어요. 이것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첫 번째로 네. 가액이 이런 거는 네. 세무서에서 우선은 안 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무 공무원분들 저는 존경할 정도로 업무가 진짜 많으세요. 정말 업무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두 번째로는 이 정도 금액은 어떤 리스트업도 되지가 않아요. 이걸로 뭐 주택을 샀거나 뭘 한 게 네네네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계좌 레이더처럼 보고 있지 맞아요, 않고.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음. 타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네. 이걸 증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증여는 네네. 형제들한테도 증여라고 거의 안 봐요. 과세관청 입장은. 왜냐하면 대부분 네. 자녀를 주거나 배우자와 공동생활 영위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지. 특수관계인만 그렇죠. 이렇게 본다는 네, 거죠. 특수 관계인 중에서 사실 성인이 된 형제가 뭐 생활비를 이래 준다? 그 형제 간의 거래는 대부분 이제 빌려준 걸로 보거든요. 근데 애인 간의 거래는 더욱더 아직 법률론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이걸 본다? 거의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또 관계라는 게 또 잘 혹시나 못 되면 네. 다시 돌려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결국 이게 차용의 성질로 끝나버릴 네.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이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요즘에 또 그 친구들 사이에 더치페이도 또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또 국세청이 또 바쁘니까 네, 안 보겠지만 그래도 혹시 어느 정도 금액이면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쓸까요? 역으로? 더치페이를 한 3억 정도는 해야. 3억 3억을 10명이서 한 3천만 원씩 하면은 네네. 왜냐면 그때는 더치페이가 아니라 공동투자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네네네. 이런 소액은 볼 여력이 안 되실 것 아, 같아요. 네. 그다음에 소명이 또 되잖아요. 더치페이니까. 네, 그렇죠. 오히려 이게 이슈가 되는 건 제가 봤을 때 사업자입니다. 네. 일반적인 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야 내가 결제를 하고 나한테 돈 줘. 근데 내가 사업용 비용으로 이걸 인정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도 사업용 그 소득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았을 때는 이슈가 좀 될 수 있겠죠.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 위해서 보험 가입을 좀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주는 이 부분도 혹시 증여의 문제가 좀 있을까요? 사실상 증여긴 한데요. 생활형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거 과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속이 펼쳐졌을 때 결국은 보험에 중요한 건 계약자, 그다음에 피보험자, 수익자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머님이 그동안 계속 보험료를 내줬어요. 근데 이 보험료가 해약되면서 수익자인 자녀한테 뭐 큰 금액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무시 못할 금액인데 뭐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좀 증여로 네네. 밝혀진다거나 네네. 그러게 결정을 좀 내려야 되는 거죠. 네. 자, 엄카 카드 많이 쓰잖아요. 엄카를 내가 한 달 동안에 한 200만 원을 썼어요. 이거 증여로 보나요? 이 자녀가 경제적 활동을 하냐 안 하냐 차이야. 네. 왜냐하면은 네네. 이 법에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라 적혀 있기 때문에 네네. 경제적 활동을 안 하면 사실 자녀가 소비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물론 생활비여야 되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그건 증여가 아닌데 네네. 자녀가 경제적 활동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엄카를 계속 쓴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상은 증여가 될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자녀가 엄마랑 같이 살면서 장도 보고 같이 생활을 써서 공동 생활이 언제 포지션이다. 그러면은 이걸 다 이렇게 말 그대로 막 발라내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CCBB를 따져봐야 되지만 일정 부분은 증여가 될 확률이 높겠죠. 네네. 결국은 이런 이 생활 속에서 궁금하신 점들이 증여세란 관점보다는 상속이 펼쳐졌을 때 네네. 왜냐하면 일상적인 금액들이시니까 근데 상속이 펼쳐지면 어쩔 수 없이 계좌를 다 볼 테니까 그렇죠. 그때 금액들이 좀 높다 그러면은 이게 쌓이고 쌓여서 가랑비에 옷 젖게 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계좌 조사를 좀 피할 목적으로 이제 목돈으로 현금을 뽑아서 이렇게 주는 경우, 이 경우도 어떻게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제가 상속세 조사할 때 진짜 이런 경우가 있으셨어요. 현금을
뽑았고 공교롭게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며느리님 계좌에 그 돈이 입금이 됐어요. 근데 그 가액이 좀 컸어요. 근데 알고 봤다 이제 사실상 그게 아버님의 뭐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왜냐면 거동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런 용으로 써서 소명이 됐었는데 네네. 생각보다 체크하는 방식이 꽤 있다. 아, 음. 네네. 그리고 사실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여세 조사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걸 어떻게 잡아내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FIU라는 기관에서는 이제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인출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은행 창구에서 이거 돈 어디다 쓰세요? 이래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돈을 뽑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볼 거고 그런 기록들이 국세청에도 갈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사망이 펼쳐졌을 때는 이제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어떤 종교에 갑자기 심취를 하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돈을 엄청 뽑으셔가지고 가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내가 천국을 간다. 네네. 그리고 막 친구 만나면 300만 원. 야 오라 그래가지고 네네. 500만 원 막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막 그 종교단체 갑자기 1억 기부 막 아, 네. 현금으로. 그게 제가 소명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황당한 경우였는데 그렇게 소명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억 원, 네. 2년 이내에 5억 원. 그 네. 출금 내역을 소명을 못하면 억울하지만 상속 재산에 포함이 돼버립니다. 20%만 빼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상 그 현금이 자녀 계좌에 입금이 됐다 그러면 거의 사실은 증여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자세히 보면 몇 초 차이 안 나게 입금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했는지 그런 내역도 은행 그 내역을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0만 원 이상 현금을 마지막으로 써본 게 언제세요? 전 지갑도 안 갖고 다닌 지가 몇 년 된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현금을 쓰기가 이제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현금을 아무리 뽑아 놓으셔도 어떻게 쓰실 거예요? 뭐 뽑아 놓은 게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번거롭지 않으시냐고. 쓰기도 예, 힘들죠. 쓰기도 힘든 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돈을 쓰는 것도 어렵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그래도 마지막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이것만은 꼭 명심하자. 뭐 이런 부분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사업을 하든 근로소득을 하든 이제 제가 많이 빗대는 게 이게 연말정산 같은 간단한 세금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평생에 한 번 아니면 2번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그다음에 호흡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이 지나야 좀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짜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연말정산 전에 막 직전에 갑자기 IRP에 돈 넣어가지고 절세되고 막 이런 간단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녀분들에 대해서 상속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곧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이건 또 해당하는 말인데 좀 미리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아, 우리 딸은 그렇지 않아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자녀분들 관계가 좀 파탄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미리 생전에 증여 가능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건 정말 조심스럽지만 상속인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만약에 그 상속 재산이 많으신데 고민을 안 한다는 거는 상속인의 무관심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거를 받았을 때 그 재산을 엄청나게 유실을 많이 할 건데 아버지가 소중하게 한 것에 대한 재산을 지키는 것을 아버지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도 그 상속인의 무관심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조금 이제는 가족끼리는 뭐 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소중한 시간,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